본격 하드코어 재능기부 영상 이름하여 유기화 NMR 2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윤성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NMR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에는 그림이 많고 NMR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을 교수가 이 화면에서 직접 다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릴 수는 없지만 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교수 몇 페이지 어디를 보세요 하면은 정확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430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림 13.1번 그림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13.1번의 A번 그림은 뭐냐면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자 핵들이 자유롭게 자전을 하면서 스핀을 하면서 자기장을 띠고 있는 모습이 A번 그림이고요. B번 그림은 뭐냐면요. 외부 자기장 B0. 근데 외부 자기장이 그냥 보통 자기장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거대한 강한 자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장이 분자에 쪼여졌을 때 각각의 핵의 스핀 자기장이 방향을 정해서 일렬로 딱 이렇게 정렬되는 모습이 바로 B번입니다. 그래서 B번처럼 순간적으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다가 자기장을 이제 없애줬다, 즉 자기장을 풀어준다고 얘기해요. 풀어주게 되면은 B번 상태에서 A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리고요, 밑에 그림 13.2번 이건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외부 자기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외부 자기장에 순응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핵의 스핀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렬하는 핵의 스핀 자기장은 장 간에는 에너지 차이가 그만큼 많이 벌어지게 된다. 이 에너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만큼 원래대로 돌아올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NMR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431페이지에 가면 NMR의 흡수 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리움 효과.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이렇게 두둔해줄 때 우리가 보통 쉴드 친다고 이야기하죠. 외국인 친구들도 가리움 효과는 바로 쉴딩이라고 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부분 조금 밑줄 쳐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가리움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리움이라고 하는 진한 글씨가 나와 있는 윗줄부터 잠깐 밑줄 치면 국부적인, 그러니까 부분적인 자기장의 이와 같은 영향을 기술할 때,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에 의해 외부 자기장의 완전한 영향으로부터 가리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원자의 핵이에요. 핵은 양극을 띠고 있죠. 근데 주변에 뭐가 돌고 있냐면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확 줬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핵이 자전을 하면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맞춰서 순응하는 방향으로 배열을 하려고 이제 배열을 딱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겉에서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 있잖아요. 이 전자가 핵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가리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쪼여졌을 때 얼른 냉큼 방향을 잡아서 정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 이 자체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NMR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수소, 탄소, 탄소, 수소. 일단 이렇게 교수가 분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두 개의 분자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요 수소에 집중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같은 위치에 있는 수소. 자, 이 A번 수소와 B번 수소 중에 누가 전자로 핵이 더 잘 둘러싸여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 B 두 수소 원자 중에서 누가 더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로 보호를 잘 받고 있을까요?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누구냐면은 바로 A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F는 전기음성도가 4.0인 녀석으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녀석이죠. 주기율표상에서. 그쵸? 전기음성도가 세다는 얘기는 자기 쪽으로 전자를 쪽쪽 빨아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소를 감싸고 돌고 있는 이 전자의 구름, 수소핵이 이렇게 플러스가 있으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구름이 되게 얇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쪽쪽 빨리니까요. 하지만 A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상당히 두터운 이거 갑자기 왜 사라지니? 잠깐만요. 네, 사라지면 안 되죠. 자, 상당히 두터운 전자의 구름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전자는 딸랑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라 할지라도 이 오비탈 자체가 쪼그라드느냐 아니면 두꺼워지느냐의 좀 차이입니다. 전자의 구름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비탈은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센 원자에 의해서 분자의 한쪽 부분으로 이렇게 전자가 쏠릴 때 원자 핵을 감싸고 있는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구름이 얇아지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무진장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외부 자기장이 딱 걸린다 그러면 얘는 금방 방향 맞춰서 딱 정렬을 하는데 얘는 대충 정렬한다는 얘기죠. 또는 정렬한다 그래도 정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걸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가리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NMR하고는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 책의 뒤에서요. 자, 그 케미컬 시프트 화학적 이동값 ppm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0,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부분을 갖다가 다운필드 영어로 필드 그 다음에 여기를 다운필드라고 어필드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요. 잠깐만 교수가 책 뒤에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은 잠깐 뒷부분을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림을 다 교수가 일일이 다 그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냐. 잠깐만요. 책을 좀 뒤로 넘겨보면 잠깐만요. 어디 갔냐? 예, 그래요. 434페이지를 434페이지. 페이지 434페이지의 위에 그림 13.5번을 봅니다. 13.5번이요. 그래서 다운필드, 업필드.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장, 높은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나오는 픽은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자, 눈에 띄게요.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나타나는 이런 픽들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픽들이랑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어필드에 나타나는 이러한 픽들은 자기장을 강하게,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강하게 조여주었을 때, 강하게 외부 자기장을 조여줬을 때 나오는 픽이고요. 왼쪽에 나오는 픽은 외부 자기장을 살짝 약하게 조여줘도 나오는 픽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있는 픽은 왜 강하게 외부 자기장을 조여줘야지 픽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쉴드가 되어 있는 경우, 즉 전자로 핵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딱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자기장을 갖다가 엄청나게 강하게 조여주어서 정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쉴드를 많이 받고 있는 수소의 핵이나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서 픽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원자핵을 감싸고 있는 전자의 구름층이 얇아져서 쉴드를 별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약하게만 해줘도 바로 이렇게 딱 쉽게 얼른 정렬이 되기 때문에 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그림 13.5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다운필드, 저는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어쨌든 낮은 장 해놓고 괄호 열고
벗겨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벗겨진다는 얘기는 요거 전자의 구름이 껍질이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필드 여기 이제 그 높은 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를 괄호 열고 가려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가려짐은 바로 요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슬슬 되시죠?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찍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런 설명으로 일단은 431페이지의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432페이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림 13.3번 보이시죠? A번 그림과 B번 그림이 나와 있는데 A번 그림은 수소에 대한 NMR 스펙트럼이고요. B번은 탄소 원자의 핵을 딱 감지하는 탄소 13NMR에 대한 그 NMR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구나. A와 B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그 X축에 있는 부분에 눈금을 보면 수소 NMR은 눈금이 1, 2, 3, 4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 탄소 NMR 같은 경우에는 탄소 13 NMR 같은 경우에는 눈금이 막 20, 막 40, 막 이런 식으로 넓게 눈금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픽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래프에 그 나머지 부분 선을 보게 되면은 그 A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쭉 평범하게 가다가 뾰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뾰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B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글지글 거리다 튀어나오고 지글지글 거리다 튀어나와요. 이걸 갖다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베이스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베이스라인. 수소 NMR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 되게 깨끗합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는 화학적 이동이라고 해서 낮은 장과 그 다음에 높은 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34페이지 한 분자 안에 있는 각각의 수소 원자들, 자, 각각의 이런 수소 원자들 있잖아요. 이런 수소 원자들을 핵을 감싸고 있는 전자 구름의 상태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NMR 찍어봤을 때 쉴드 또는 언쉴드, 그러니까 가리움 또는 벗겨짐 이런 거에 의해서 화학적인 이동, 즉 이 값, ppm 값이 달리 구별돼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교수가 설명했던 이야기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본문 한번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의 의미도 설명이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밑줄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네, 434페이지에 그 그림 13.5번 바로 아래쪽에 핵이 흡수를 일으키는 도표상의 위치를 화학적 이동,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데 TMS의 화학적 이동을 제로로 딱 기준을 잡으면 다른 신호들은 일반적으로 도표의 왼쪽 방향인 낮은 장에서 나타난다. NMR 도표는 델타 값의 척도라고 하는 임의의 척도 눈금을 매겨서 나타내는데 1 델타의 단위는 분광기 작동 진동수의 100만 분의 1 ppm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좀 어렵죠. 어쨌든 이 케미컬 시프트 값, 델타 값의 단위는 ppm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는 이제 수소 원 NMR, 프로톤 NMR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로톤 NMR은 보면요. 일단은 이제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제 암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센스 있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표 13.2번은 가장 필수 요소로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벤젠 고리에 붙어 있는 수소 요 녀석의 NMR은 ppm 값으로 봤을 때, 즉 이 델타 값으로 봤을 때 6.5 근처에서부터 8.0 사이에 반드시 픽이 뾰족 이렇게 뾰족
픽이 뾰족하고 나오게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대신 이 녀석은 보면은 자기 옆에 인접 탄소의 수소가 어떻게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싱글렛보다는 단일선보다는 이렇게 이중선으로 보통 픽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픽이 요 범위 안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 수소다라고 암기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NMR 이 스펙트럼 표를 이 그래프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NMR 그래프를 스펙트럼을 보고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또 옆에 보시게 되면 바이닐 자리라고 해서요. 요 수소, 탄소 이중결합에 붙어 있는 요 수소의 경우에는 델타 값이 얼마? 4.5에서부터 6.5 사이, 이 ppm 사이에서 반드시 발견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 해봐야 지금 5개 종류밖에 없으니까 옆에 있는 할로젠 옆에 붙어 있는 수소, 그 다음에 알릴 자리에 있는 수소, 그 다음에 포화 탄화수소에서의 수소의 위치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제 13.1번 같은 경우도 풀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위에는 표를 가지고 일단 판단해서 푸시면 되는데, 자, 표 13.2는 이거는 애교입니다. 이거 외워주시는 건 그냥 간편하게, 진짜 간편 수준으로 외워주시는 거고요. 자, 교수가 대학생 때는 다음 페이지 표 13.3번을 외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그럼 요즘 오늘날 그 과거에 이 표를 외웠다는 대학생이 이제 또 교수가 돼가지고 유기화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또 똑같이 표 13.3을 외우게 하느냐? 저는 요즘에 외우게는 안 합니다. 그냥 이 시험 볼 때 이 표를 주고 이제 데이터를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현재 유기화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내실지 그 시험 출제 스타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표 같은 거 안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표 13.3번에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수소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에 왼쪽 단의 맨 위에 있는 물질, 기준 물질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그게 바로 TMS입니다. TMS, 기준 물질. 그래서 실리콘에 CH3가 4개 붙어 있는 녀석인데 거기에 있는 탄소에 있는 수소가 바로 0ppm 값을 나타내는 녀석이에요. 그리고서요, 그 아래서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1차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 2차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 3차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마다 그 델타 값, ppm 값이 나오는 위치가 각기 다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래쪽부터 쭉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알코올에 있는 수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에터에서 튀어나오는 수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뭐 아릴 자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죽겠죠. 아릴 수소 이렇게 돼 있는 요거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아르곤이라고 읽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앞에 여러분 저기 그 유기화학 원 공부할 때 책을 꼼꼼하게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이 아렌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렌이라고 부르는 분자 구조인데 요거는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덩어리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 요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아렌 링이에요. 아렌 링. 예, 아렌 링이라고 해서 이게 벤젠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해주고 넘어가죠. 또 이거 나중에 또 모른다고 또. 아르곤에 수소가 붙어 있으면 픽이 6.5에서 8.0에서 나오나요, 교수님? 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럼 교수가 한마디 하겠죠, 그렇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좋습니다. 437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소 NMR의 흡수 적분이라고 해서 드디어 적분값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13.6번 한번 봅시다. 지난번 영상에서 교수가 설명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잠깐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교수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NMR 픽을 보는 눈이 좀 길러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구조에서 동등수소의 종류를 한번 구별해 봅니다. 여기 있는 수소 H3하고 여기 있는 수소 H3하고 여기 있는 수소 H3는 같은 입장, 똑같은 입장에서의 수소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같은 동등수소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 입장에서 이웃에 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면은 빵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탄소가 요 녀석이죠. 요 수소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는 녀석으로 모두 입장이 똑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A라고 하는 요 H3라고 하는 수소는 같은 시그널, 같은 신호를 NMR 스펙트럼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쭉 NMR 스펙트럼 이거 델타 값, 여기 0 값. 자, 신호가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쭉 나오다가 0에서 TMS 뾰족. 요거는 나오겠죠. 자,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요 녀석들은 요 수소나 요 수소는 일단 이웃에 있는 탄소의 수소가 0개, 빵개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n 플러스 1 규칙에서 0 더하기 1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딱 싱글렛 딱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싱글렛이 이쯤에서 나와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분자 구조에서 두 번째 동등수소는 바로 여기 요 NH3입니다. NH3가 아니라 요 H3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의 픽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냉정하게 봅시다. 요 탄소 옆에 탄소라는 게 결합되어 있나요? 예. 이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옆에 탄소 자체도 없고 산소만 있어요. 산소에 무슨 또 수소가 또 연결되어 있나? 그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가만 보니까 요 B라고 하는 요 동등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완전히 혼자서 무인도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이웃한 수소가 몇 개 있어. 빵개 있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도 N 플러스 1 규칙에 의해서 싱글렛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싱글렛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요거는 A라고 하는 수소로부터, 요거는 B라고 하는 동등수소로부터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A라고 하는 신호를 내보내는 요 신호, 요거에 해당되는 수소의 개수는 9개. B라고 하는 신호를 내보내는 수소의 개수는 3개. 자, A가 B보다 3배 정도 양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의 신호가 B의 신호보다는 3배 정도 더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적분곡선으로 요 정도 높이로 B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A 쪽에 나오는 적분곡선은 이거의 3배 정도 되는 높이로 아주 높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라고 하면 좀 그렇다.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3알파 정도 되는 높이가 나와야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림 13.6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적분곡선까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해하게 되시는 겁니다. 437페이지에 13.6 수소 NMR 스펙트럼에서 스핀 갈라짐. 이게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전에 교수가 얘기했던 N 플러스 1 규칙에 의해서 3중선, 2중선, 4중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게요. 싱글렛, 더블렛, 트리플렛, 퀄텟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스핀이 갈라지는 거는 이건 원리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책에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 이웃한 위치에 있는 수소를 느끼는 수소가 내보내는 시그널 신호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짝짐 효과, 커플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밑줄 한번 또 치겠습니다. 438페이지의 첫 줄, 스핀 갈라짐이라고 부르는 한 핵의 다중흡수 현상은 이웃한 원자의 핵 스핀 간의 상호작용 또는 커플링 효과, 짝지음에 의한 것이다. 대충 어설프게 나와 이해가 조금 되시죠? 자, 그 정도만 해도 성공하신 거예요. 439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한 수소, 이웃수소의 존재를 느껴서 나타내는 그러한 짝짐 효과 때문에 픽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의 픽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4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밑줄 칩니다. n 플러스 1 규칙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NMR 스펙트럼에서 n개의 동등한 양성자를 이웃한 양성자들은 n 플러스 1개의 피크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까지 밑줄을 치시면 이제 공부가 정리가 딱 된 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 13.9번 요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쵸? 예,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교수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예시입니다. 자, 거기 말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3.9번을 보니까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등수소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등수소, 요 분자에는 두 종류의 동등수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동등수소는 양쪽에 있음으로써 서로 대칭 형태로, 대칭 관계로 있는 녀석들입니다. 얘네들의 입장은 똑같아요. 이웃에 있는 탄소의 수소가 빨간 거 하나만 발견되는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내보내는 신호는 내 주변에 이웃 수소가 빨간색 저거 한 마리밖에 없네? 어머어머, 그러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뭔가? 예, 그래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플러스 1으로 주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는 거죠. 봉우리를, 피크를 뾰족한 걸 하나 더 만든다는 거니까 수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보이니 1 플러스 1 해갖고 어떻게 더블렛을 신호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스펙트럼 그림에 보면 더블렛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두 개의 봉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색 수소는 자기 주변을 보니까 이웃 수소가 6마리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쵸? 6 플러스 1 해서 아이고 봉우리, 즉 봉우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픽이라고 영어로 얘기할게요. 픽 이거요. 피크. 뾰족한 거 요걸 갖다 피크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피크를 몇 개를 내야 되겠다? 7개를 내야 되겠다. 햅텟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NMR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막 픽이 막 여러 개가 막 겹쳐져 있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뭐 7개뿐만 아니라 막 11개, 막 13개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나오긴 나와요. 이럴 때는 일일이 다 셀 수 없으니까 그냥 멀티플랫, 다중선, 뒤에 T자는 빠집니다. 이거 좀 지울게. 멀티플랫, 다중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중선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분자가 간단할 때는 이런 게 안 보이는데 분자가 좀 이렇게 분자량도 크고 수소와 탄소의 개수가 너무나도 많을 때,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복잡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선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야씨, 교수 말 안 믿어? 벌써부터 안 믿는 불신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의 그 멘탈이 느껴져. 좀 이렇게 쉽게 알려주면 말이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말이야. 자, 요 수소 입장에서 이웃한 수소는 얘입니다. 보이시죠? 이웃한 수소가 9개잖아요. 그러니까 9 플러스 1 해갖고 봉우리에 이게 픽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환장하겠죠, 그쵸? 예, 10개가 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 얘기했다잉?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책에서 나오는 용어, 이제 교수가 지난 영상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은 용어가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림 13.9번 아래쪽에 보면 짝지음 상수라고 하는 커플링 컨스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를 여러 번 안 쓸 수가 없는 게요, 이제 유기화학에서부터는요,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원어 자체를 쓰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번역사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좀 배웠다, 유기화학 좀 공부하셨고 화학 좀 꽤 좀 공부하셔가지고 지식 좀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짝지음 상수 이런 용어, 한글 용어를 안 써요. 영어로 써요. 커플링 컨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회를 나가서 배운 지식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벌어먹고 살 때는 외국인들도 상대해야 되는데 외국인들한테 짝지음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도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플링 컨스탄트라고 진의 원어로 되어 있는 표준어를 써줘야지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원어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짝지음 상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더블렛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은 요 피크와 요 피크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 요거를 J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커플링 컨스탄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커플링 컨스탄트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 왼쪽 페이지 438페이지 그림 11.8번을 보시면요. 예, 그래요. 쿼텟이나 트리플렛 사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짝짐 상수가 7헤르츠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헤르츠는 6에서부터 8헤르츠까지 좀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즉 쉴드, 언쉴드 식에서 그 뭐라고 할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리움 효과, 비가리움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도 좀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40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40페이지 넘어갑니다. 표 13.4번은 교수가 지난 영상에 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림 밑에, 맨 밑에 그림 13.10번을 딱 보면 벤젠고리가 보이네요. 노래 좀 부를까? 여러분 다 귀 때려 막을 것 같은데. 벤젠이 보이네요. 거기에 카본일기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웃수소가 동등수소가 더럽게 많이 있네요. 망했다. NMR 스펙트럼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거일 경우에는 어떻게 NMR을 읽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교수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먼저 NMR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동등수소를 갖다가 먼저 찾아서 구별부터 해주는 연습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 여기 있는 수소, 동등수소 한 종류, 여기 있는 수소 또 다른 종류의 동등수소,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 이런 것들 또 다른 종류의 동등수소, 얘네들이 같은 패밀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등수소 D 요렇게 해서 동등수소의 종류가 A, B, C, D 총 4종이 있구나라고 일단 먼저 예측을 먼저 뽑아내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예상을 해줘야 NMR 스펙트럼 결과를 딱 봤을 때 이 ppm 값을 딱 예측을 할 때 말이에요. 이 0 ppm에서 TMS가 뾰족. 이건 무조건 꼭 있는 거예요. 여기서 A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동등수소가 내보내는 시그널 피크, B 수소가 내보내는 피크, D 수소가 내보내는 피크, C 그 다음에 D 수소가 내보내는 피크. 그런 피크가 하나, 뭐 둘, 셋, 뭐 넷.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A, B, C, D 순서 교수가 막 뒤죽박죽 얘기했는데 쉴드, 언쉴드, 즉 가리움 효과, 벗김 효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 그런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는 막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전 영상에서 교수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의 위치를 어디서 이게 픽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온다는 거예요. 픽이 몇 군데에서 나오냐, 네 군데에서 나온다는 거를 눈치를 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고급 내용인데요. 고급 내용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알려드린 김에 핵심을 고급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 벤젠고리의 수소, 이거 C, 동등수소 C를 보면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얘하고 똑같고 C1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얘하고가 원래 엄격하게 얘네들끼리 엄격하게 같고 얘네들끼리 엄격하게 같아요. 1과 1끼리 2와 2끼리 C1, C2 이 동등 수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끼리의 픽이 중간에 하나가 나오고 얘네들끼리의 픽이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요. 같은 부분에 몰려있긴 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근거리에 몰려있긴 한데 얘와 얘끼리가 완전 똑같고 얘와 얘끼리가 확실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 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 얼마? 13.10 그걸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벤젠고리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NMR 픽에서 보면은 8하고 7 근처에서 빨간 픽이 두 개가 분리돼서 둘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거, B번 같은 경우 얘기 한번 해볼까요? B는 자기 주변에 이웃수소가 몇 개 있어요. 요거 3마리, 요 녀석이 있죠. 3개. 이웃수소가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리는 하나, 둘, 셋, 넷. n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4개의 봉우리, 사중선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 근처에서 사중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저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1 근처에 있는 녀석 왜 3중선일까요? 왜 그러냐면 A라고 한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이라서 뾰족 3중선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B라는 녀석, 자기 옆에 있는 이웃수소가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3중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의 NMR 스펙트럼 정도는 대충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는 풍어를 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4 근처에 있는 녹색 하나 싱글렛 홀로 외롭게 바늘처럼 서 있는 녀석, 그 녀석은 누굴까요? 바로 요 녀석이죠. 왜냐하면 D번에 해당되는 어떻게 동등수소 H3는 자기 주변에 이웃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빵개, 아무것도 없습니다. 0개. 그러니까 n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그냥 싱글렛 픽이 하나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공부가 됐으면 거의 90% 가까이 NMR을 공부하신 겁니다. 위에 있는 예제, 오른쪽 페이지에 441페이지에 예제, 이거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NMR 부분에서 요 예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된다면 NMR 거의 다 공부하신 거 맞습니다. 해답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해답에 각각의 동등수소마다 구체적으로 1.20 ppm, 1.50 ppm, 0.92 ppm이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놨죠. 그 적어놓은 거는 뭘 보고 적어놓은 거냐면은 표 13.3번 교수님이 표를 주시지 않으면 저 표를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표 있잖아요. 그 표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 13.9번에서부터 12.11번까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멀티플랫이 나오는 n 플러스 1 규칙에 맞춰가지고 유추해서 푸는 문제들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발 해답지, 솔루션 구하셔서 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42페이지 넘어가면 제목 볼까요? 수소 NMR의 분간법과 양성자 동등성. 양성자 동등성 이게 뭐냐면요. 동등수소, 동등한 위치의 수소를 찾는 연습을 시키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넘어가게 되면 443페이지의 전 페이지에 걸쳐서 요쪽에 있는 수소와 요쪽에 있는 수소가 같은 수소야, 다른 수소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성질체 관계에서 수소가 어떻게 동등수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한데 이성질체가 뭔지는 아시죠? 화학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조금 다른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3.12번도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은 한눈에는 못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 거는 확실한데 본문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성질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성질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문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은 외우시고요. 앞에 책 어떻게 해요? 유기화학 원 범위에서 이성질체를 다뤘던 부분의 내용을 찾아서 그 단원을 찾아서 한 번쯤은 찾아서 읽어보는, 찾아서 조사해보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떠먹여줬으면은 찾아서 알아서 찾아먹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4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13.8 더 복잡한 스핀 갈라짐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그림 13.12번을 한번 보세요. 벤젠고리에서 나오는 신호가 되게 지저분하게 픽이 나옵니다. 원래 실제로는 교과서적으로 이쁘게 더블렛 같은 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와주시면 참 좋은데 실제로는 NMR 찍어보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약간의 차이도 두고 있으면서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이론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는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과서에서 가장 단순한 화학 구조의 물질을 예를 들어서 참 이론적으로 깔끔하게 보이는 예시만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NMR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양 지금 보여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NMR을 찍어보면 지저분한 픽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445페이지에 보면 그래요 445페이지 그림 13.13을 보게 되면 분자 구조가 저러하다면 픽은 정확히 깔끔하게 뭐 3중항, 4중항, 뭐 더블렛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나와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7하고 8 사이에 지저분하게 막 뭉쳐져 있는 픽 사이에서 무언가를 또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플링 상수값 있잖아요. J라고 하는 커플링 상수값이 이제 막 12Hz까지 막 벌어지게 돼서 어떤 픽과 픽 사이에 간섭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그려가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대략적으로 이론적으로 각 수소와 수소들끼리 복잡한 구조에서 서로 간섭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렇게 이 NMR 스펙트럼의 픽 자체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44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뭐 문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보세요. 13.9번, 저기 13.15번 문제는 별로 그닥 그러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가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9, 수소 NMR의 수소 NMR 분광법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 NMR 분광법을 알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특정한 분자 구조의, 그쵸? 구조, 작용기 같은 거를 탄소와 수소의 뼈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47페이지 맨 위에 화학 반응식을 봅시다. 메틸렌 사이클로헥세인에다가 BH3와 THF, 그 다음에 H2O2, OH-를 반응을 시켰더니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성물이 사이클로헥실 메탄올 아니면 원 메틸 사이클로헥세이놀 이 딱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만들어질 것 같다는 누구나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할 때 정말 반응을 보내면은 정말 만들어진 게 사이클로헥실 메세이놀인지 아니면 원 메틸 사이클로헥세이놀인지 이 두 분자 중에 어떤 녀석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지를 확인하려면 실제로 비커에 있는 용액을 딱 떠가지고 NMR 찍어봐야 되겠죠. NMR 딱 찍어보면 그림 13.15번 왼쪽 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봐요. 왼쪽 페이지에 넘어가 딱 봤을 때 A번과 같은 NMR 픽이 나오면 그쵸 3과 4 사이에 있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그 픽을 기점으로 해서 어머 사이클로헥실 메세이놀이 나왔네 합성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A번과 같은 스펙트럼이 안 나오고 그 용액, 결과 용액, 실험 다 하고 나서 합성이 다 끝났다고 판단한 결과 용액을 딱 떠가지고 NMR 딱 찍어봤을 때 만약에 B번과 같은 결과가 딱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보다 원 메틸 사이클로헥세이놀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합성이 똑바로 진행이 되어서 원하는 물질의 구조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수소 NMR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수소 NMR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NMR, 즉 탄소 13 NMR에 대해서 설명이 447페이지 13.10에 나와 있습니다. 탄소 NMR은요, 되게 감지가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탄소 12가 자연계에 99.998 정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나머지가 13이에요. 되게 0.002가 될까 말까요. 이 정도 퍼센트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NMR로 감지가 되려면 자연계의 동위 원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충분량이 존재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엄청 많은 녀석, 아주 희박한 녀석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면 NMR이 사실 잘 안 찍힙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탄소 NMR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는 게 핵심적으로 가장 쉽게 빠르고 아주 이 부분을 쉽게 얼른 마스터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오른쪽 페이지 449페이지에 그림 13.17을 외우는 게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해야 될 일입니다. 탄소 13 NMR에서 픽이 나오게 되는데 픽은 다들 싱글렛 픽밖에 안 나와요. 무슨 개소리예요, 교수님? 아, 잘 들어요. 수소 NMR 같은 경우에는 더블렛, 트리플렛, 펜텟, 이렇게 멀티플렛이 NMR 스펙트럼에 나오는데요. 탄소 NMR은 정말 웃기는 게 싱글렛밖에, 단일선밖에 스펙트럼에 찍혀서 외에는 찍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뾰족, 딱 단일선만 찍혀 나온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싶으실 텐데 일단 먼저 밑에 그림 13.18번 한번 봅니다. 자, 거기에 A번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서는 동등 수소가 아니라 이제는 탄소 NMR이기 때문에 동등 탄소의 위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서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가 같은 입장이 아닐 거예요. 서로 각기 다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탄소는 한 25ppm에서 싱글렛이 하나 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40 ppm 근처에서는 3번 탄소가 그 다음에 거의 10ppm 근처에 가서는 가장 오른쪽이요. 4번 탄소가 그 다음에 그 2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끝에 208ppm 근처에서부터 튀어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교수님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그림 13.17번을 외워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봅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 그림 13.17 보면서 외우는 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탄소, 산소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의 경우에는 탄소 NMR을 찍게 되면은 C13 NMR을 찍게 되면은 160 ppm에서부터 220 ppm 사이에서 단일 픽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10 ppm 근처에서부터 150 ppm 사이에서 싱글 픽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CN 트리플 본드를 이루고 있는 탄소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 그리고 방향족이라는 뭐죠? 벤젠골이죠. 벤젠골이상에 있는 탄소들이 이 범위 안에서 싱글픽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표를 만들 겁니다. 표를 만들어서 ppm 값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어놓고 구조, 그 다음에 해서 구조를 여기다 적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리해서 벌써 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림 13.17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림 13.18번 아래쪽에 B번을 보시게 되면은 벤젠고리에 있는 녹색 탄소들의 픽이 어디에 몰려있는지 잘 보세요. 120에서 140 사이에 무지막지하게 몰려있죠. 몰려있는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그림 13.17번에서 찾아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450페이지에 동등 탄소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제 13.3번에 여러분한테 한번 구조식 그리고서 한번 찾아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등 탄소를 찾았으면 그 탄소의 작용기 같은 거 다 고려해서 어느 범위에서 싱글렛 픽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라고 지금 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꼭 해보셔야지 숙달이 되겠죠. 됐나요? 야, 좋아요. 자, 451페이지로 건너가게 되면은 13.12에 나와 있는 뎁트 탄소 13 NMR 분광법 이런 게 나와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교수가 말씀드립니다. 뎁트 NMR 같은 경우에는 452페이지를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그래요. 자, 뎁트 NMR은 그래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NMR, 탄소 NMR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쪼여줬다가 풀어주는 방식을 좀
독특하게 바꾸면은 신호가 좀 이렇게 NMR 신호가 독특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새로 개발한 탄소 NMR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그림 13.20번에 보면요. 6, 6, 메틸, 5, 헵텐, 2, 올이라고 하는 복잡하게 새긴 분자에 뎁트 NMR 스펙트럼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C번 그림을 보면요. 뎁트 방식으로 이제 NMR 탄소 NMR 찍다 보면은 싱글 픽이 위로 뾰족인 녀석과 아래로 뾰족인 녀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래로 뾰족인 녀석은 아마도 2차 탄소. 그러니까 2차 탄소가 뭐죠? 탄소 옆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옆에 탄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요 탄소를 2차 탄소라고 하거든요. 2차 탄소는 NMR 픽 중에서 아래로 뾰족 이렇게 싱글렛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뎁트 탄소 NMR입니다. 뎁트 탄소 NMR 정도 찍어주면 정말 편한 거는 2차 탄소를 얼른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CH2가 어느 위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 구조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분자 구조를 빨리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뎁트 탄소 NM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53페이지, 페이지 453페이지 맨 윗부분에 그냥 탄소, 1차 탄소, 3차 탄소, 2차 탄소 얘네들의 그 픽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요약을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 있는 CH2 그게 바로 거기 있는 탄소가 바로 2차 탄소거든요.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음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뎁트 1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의 방향으로 픽이 즉 아래 방향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 여기가 양의 방향인데 음의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뾰족한 픽이 바로 2차 탄소의 경우에 나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픽이 나오는 요 위치, 교수님, 이 ppm은 어때요? ppm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한다는 표 있잖아요. 네, 표 13.17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그대로 지켜요. 지키는 대신 2차 탄소만 아래쪽으로 튀어나오도록 뚜렷하게 눈에 딱 띄도록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측정 방식이 바로 뎁트 탄소 NMR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5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탄소 13NMR 어디다 쓰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탄소의 골격 구조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중간에 보면 1클로로 1메틸 사이클로 헥세인을 KOH와 메탄올이죠. 메탄올과 반응시켰을 때 생성물이 두 종류가 왼쪽에 있는 구조 오른쪽에 있는 구조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녀석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를 알고 싶으면 바로 이 탄소 NMR을 찍어보면 알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구조를 가는 생성물이 똑바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잠깐만 이건 여담인데요. 이제 요 단어 다 끝났잖아요. 그쵸? 자, 자기공명 영상 MRI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사람의 몸을 진찰할 때 찍는 게 첫 번째가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난 다음에 그래도 판단이 안 되면 돈 많이 드는 검사 방법 MRI라는 걸 찍죠. 이 NMR이 바로 사실은 MRI죠. MRI를 찍죠. 이 MRI라는 게 바로 곧 NMR입니다. 그 의학 장비로 따졌을 때 뉴클리어 막 이런 식으로 용어를 지으면은 되게 무섭기 때문에 핵자기 막 이러면은 의료용 기계로서는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에 뉴클리어라고 하는 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써가지고 이미징 이렇게 해가지고 MRI라고 말을 좀 바꿔서 순화시켜서 만든 용어가 바로 MRI입니다. 수소 원자들 간의 커플링, 정확히 말하면 수소 원자의 핵들 간의 커플링, 그리고 뭐죠? 탄소 원자의 핵들 간의 커플링 관계로 나타나는 그런 신호를 갖다가 영상 이미지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NMR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사람이 이렇게 딱 일단 눕죠. 어디에? NMR 기계, NMR이 한다. 자꾸 NMR이라고 하네. MRI 기계에 침대에 딱 눕죠. 이게 누우면은 주변에 뭔가 둥글둥글한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터널 같은 데로 사람이 쑥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우리 몸에다가 거대한 외부 자기장을 확 조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NMR 기계 보면은 NMR 기계는 얇은 NMR 튜브에다가 여기다 샘플을 집어넣고 주변에 강한 전자석을 딱 N극, S극 이런 식으로 딱 해줘서 뭐 이렇게 자기장 조여줘서 여기 내부의 변화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바로 이 NMR 튜브예요. 요게 사람이에요. 이 녀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 있으면 풀어보시고 중요하다 싶은 연습 문제는 제가 한번 찝어드릴 테니까 요 문제를 푸시면서 본인의 지식을, 지식 수준을, 지식 상황을 확인 최종적으로 실력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봤을 땐 중간고사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35번 좀 많이 찝어드릴 거예요. 36번 한 15문제 정도. 그 다음에 40번 문제, 41번 문제. 그 다음에 45번 문제. 44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43번 문제도 해야 되겠구나. 미안해요. 요거 푸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 NMR에서는 47번,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정도는 연습을 해 주셔야지 공부가 돼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번, 51번 요거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요 54번, 55번, 57번. 자, 요 문제들. 자, 이게 문제가 총 몇 문제예요? 13문제구나. 13문제 정도는 그래도 풀어보셔야 합니다. 진짜 더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 거는, 그래, 이왕, 사탄이 울고 갈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자, 58번과 59번까지. 이왕 15문제 찝어준다고 했으니까 15문제 깔끔하게 찝어줘야 되겠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보시면 특히 여기에서 실력이 최종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요 세 문제에서. 네. NMR 스펙트럼을 보고 뭘 판단한다? 분자의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거. 이게 이제 진통입니다. 이것까지 해내면은 NMR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설명 거의 이제 다 했는데요. 어렵죠? 그래도 어려워도 그래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찝어가면서 그림 봐가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충분히 도움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떠먹여준 식으로 풀어드릴까요? 자, 어쨌든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전히 이제 입에 딱딱 붙어.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이거 창피해라. 자, 어쨌든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요번 학기 일기화학에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